CEO 특강의 김도아입니다. 오늘은 이 푸르른 계절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성균관대학교에 찾아와 봤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민족의 얼을 계승해 나가는 민족교육의 산실, 건학 617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균관대학교. 오늘 이곳에서 만나볼 CEO는요. 28년간 우직하게 한 회사에 몸담아 오면서 대우증권 역사상 첫 번째 공채 출신 사장이 된 KDB대우증권 홍성국 사장님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한데요.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1956년 증권거래소의 개장과 함께 시작해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온 대한민국 증권시장. 이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역사와 함께해온 KDB대우증권. KDB대우증권은 1970년 동양증권으로 시작해 1983년 대우증권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1999년 대우그룹의 춤을 떠나 2000년 한국산업은행의 울타리에 들어갔는데요. 한국산업은행은 2009년 한국산업은행과 대우증권 등 5개 계열사의 집합체 KDB산업금융그룹을 출범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은 80년대 국내 최초 민간연구소인 대우경제연구소를 설립했고 90년대에는 업계 최초로 트레이딩룸을 설치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차별화를 거듭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1사분기 영업이익이 1,400억 원을 돌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성장의 박자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KDB 대우증권의 수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사장. 대우증권을 독보적 프라이빗 뱅커하우스로 만들어 리테일, 즉 소매금융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성국 사장은 1986년 대우증권 여의도 지점에 입사한 뒤 투자분석부장과 홀세일 사업부장, 미래설계연구소장, 리서치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KDB 대우증권 사장에 선임되면서 첫 번째 공채 출신 수장이 되었는데요. 금융과 더불어 세상을 꿈꾸게 한다는 기치로 합리적 투자문화 확산과 한국형 금융모델 발전에 힘쓰고 있는 홍성국 사장. 지금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에서 증권계의 미래학자로 불리우는 홍성국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셨듯 홍성국 사장은 오랜 리서치센터에서의 근무 경험과 데이터에 근거를 둔 전망으로 증권계의 미래학자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전환형 복합 불황의 세계, 미래의 변화와 대응입니다. 자, 그럼 홍성국 사장이 생각하는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무엇이고 그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강연을 통해 들어보시죠. 홍성국입니다. 대우증권 사장한 지 한 6개월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윗세대로서 잔소리에 해당하는 것은 강의 내용 중간중간에 넣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나타날 이 세상의 미래를 전환형 복합 불황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공황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차원이 완전히 틀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환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기초적인 가정이 다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복합이라는 용어는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여러분들 교육, 사회의 모든 부분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대단한 전환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환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몇 년 됐냐면 7년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 더 남았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세상이고 어떤 세상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대응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세상은 이런 거야. 사회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취업은 뭐 이 회사는 참 좋은 회사야. 다 아니급니다. 이 회사 참 좋은 회사인데 알고 보니까 나쁜 회사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를 유연하고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놓는 게 일단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가 엄청나게 빠른 상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이나 여러분들의 인지는 옛날 거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 7년 전, 이전 버전으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게 맞아 하고 이게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갈등은 전환에 대한 인식이 있냐 없냐. 전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다 사고치는 거예요. 사고치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전환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환에 대해서 사고치는 사람들,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또 잘 살고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한국 뭐 잃어버린 일본이 25년은 5년차에 와 있다. 이런 걸 우리 지금 경제부총리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제페나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일본이 20년 전에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겪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지나 걸어온 길을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똑같이 겪고 있고요. 시간의 문제일 뿐 중국도 미국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거기는 모릅니다.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겨뤄온 이게 뭐냐면 일본의 88년 이후 파란색이 금리예요. 금리, 돈의 값. 이 금리가 경제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왔는데 한국이 놓고 봤더니 그대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 그럼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1.5까지 왔어요. 여러분 금리 1.5라는 게 여러분 학비랑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10억에 1.5%면 1년 이자가 1,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1,500만 원 받으면 은행에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자 소득세 16.5를 또 뗍니다. 그러면 약 1,200만 원쯤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한 학기가 500만 원 더 되죠? 그러니까 10억에 이자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10억이 있으시냐고. 직업이 왜 중요하냐. 1년 연봉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25억에 1년 이자가 되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무서운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 금리는 단군 할아버지 유사 이래로 가장 낮다라는 겁니다. 유럽에 가면은 마이너스 금리가 나왔어요. 난 지금 이해를 못해, 저도. 마이너스 금리는 뭐냐.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났더니 그 채권을 산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다달이 거기서 돈 보관료 돈을 떼가는 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지금 전 세계 10개 나라 정도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다 마이너스 금리예요. 독일 금리가 이번에 얼마까지 갔었냐면 0.03까지 갔다가 최근에 5월달 돼서 요동을 치면서 0.4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금리 무지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 0.03%에서 0.4%가 되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일본이 겪어온 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일본형 불황이다 이렇게 하다가 전환형 복합 불황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잘 보시면 요 89년도 쪽 성장률이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소비도 줄죠. 여기서 소비도 줄고 저축도 안 하는 이상한 나라로 모든 나라가 똑같은 궤적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배우고 있는 학문은 요때 이전 학문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옛날 과거형 학문과 상식으로 옛날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25년 전 거 버전으로 지금 경제하고 기업하고 공부도 하고 사회 하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갈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하나의 팩트를 그냥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 상호 연관관계로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똑같은 얘기가 뭐냐. 매일매일 신문에, 서울경제신문에 이런 게 나와요. 기업 성장이 둔한다. 뭐 중국 뉴스가. 그러면 이것만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이 주제가 10년 전에도 이 주제였고요. 언론에 나오고 다 이랬어요. 특히 경제지는 일면에 다 이겁니다. 3년 전에도 이거였고 올해도 이거였는데 그러면 3년 후의 주제는 뭐겠어요? 또 이런 거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고. 그 뒷면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뒷면에 관련된 전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건데요. 제가 9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리더십에 얘기를 했고요. 짧게 제가 사실은 이 주제 갖고 강의를 하면 한 3시간, 4시간이 걸리는데요. 오늘 뭐 1시간밖에 못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문제인데요. 지금 아직 5월이잖아요. 5월에 30도 오지 않습니까? 물 부족하죠? 지금 일각에서는 강릉 앞바다에다가 해수를 담수하는 큰 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중동에 수출한 거. 그 배에서 해수를 민물로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대관령을 넘어서 소양강댐에 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가물어서 큰일 났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중국은 겨울이 되면은 발전소, 북경 주변에 있는 발전소, 석탄 발전소라든가 철강 공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서. 올해는 아니지만 다행히 여러분 황사 올 때 중국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살기조차도. 여러분이 사회 나왔을 때 아마 천진 앞바다, 바레만 같은데 얼마나 지저분해지고 그런 거로 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1967년인가요? 로마 클럽에서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해요. 그 이후에 뭐 다양한 게 무진장 나오죠. 요또이 정선이 뭐 별의별 탄소 배출 뭐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그게 그런 가보다 했는데 이제는 환경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에어포칼립스라고 해서 환경오염 때문에 경제 성장이 멈추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거라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중국의 지도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환경에 투자하는 회사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한다고 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과 관련된 회사들이 있으면 그런 데 취업하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는 일본 애들은 환경에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설비를 중국에 공짜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생산 기술의 표본을 일본형으로 가져가면 나중에 못 바꾸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 정도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큰 시장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 때문에 인류가 고통받고 경제가 성장 안 하고 사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역사 이래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언제 뭐 환경 때문에 뭐 우리가 성장에 문제됐던 적 있나요? 두 번째, 혁신의 한계 부분인데요. 영화를 놓고 보시면 영화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뭐 로봇이 나와서 인류가 편안해지고 바이오가 개발이 돼서 뭐 한다고 하는데 가장 고전적인 영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죠. 다 보셨나요? 이 정도는 한 10번씩은 보셔야 돼요.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사회학 논문에서 인용이 가장 많은 게 요즘 사회학교 가장 많은 게 매트리스의 영화. 그러니까 유체 이탈 요즘 말 잘해야 되는데 요즘 유체 이탈. 그런데 하여간 실제 뇌와 알아듣는 사람 있네 성대는. 실제 뇌와 그 사이버와의 가상 공간 간의 경계를 없어지는 거잖아요. 매트릭스가 나오니까 영화 아바타가 나온 거잖아요. 아바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SNS 이렇게 사람이 인류가 그 무슨 나비족인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뇌만 나비족의 몸으로 가잖아요. 그게 다 바이오라든가 나오고 그 보면 꼬리에서 이렇게 연결된 그게 SNS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 우리가 과학기술이 로봇이 나와서 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은 금방 될 것 같지만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 뭐가 좋냐라고 보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안 되는 기술이 딱 2가지예요. 요것만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가 센서하고요. 또 하나는 배터리입니다. 지금 휴대폰 배터리도 잘 자랐잖아요. 전기차가 언제 오겠냐. 핸드폰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한 달 가면 전기차 나오는 거예요. 언제 될 건데? 불가능하다고요. 그쪽 사람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과연 오겠죠. 언제 오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오면은 100년, 200년 후에 오면은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이건 뭐래? 현재의 위기를 로봇 기술이나 바이오 기술이 해줄 수 있다? 지금 바이오도 굉장히 비쌉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바이오테크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10년 전에 나왔는데 굉장히 좋아요. 인류의 진화가 두 군데로 온다고 하죠. 돈 있는 사람이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종족과 정크푸드, 햄버거 먹고 라면 먹고 여러분 생활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하고 인류가 한 방향으로 진화해도가 진화의 방향이 열등한 인류와 우수한 인류. 우수한 인류는 얼굴이 잘생겨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엄마 젖을 먹을 때 엄마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데 엄마가 성형한지를 모르는 거야, 애가. 엄마 얼굴을 계속 닮아야지 자기도 모르게 애정을 갖다가 엄마 성형한 얼굴을 닮아갖고 요즘 연예인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 읽으시고서 이런 비유를 여러분들이 대화에서 묻어나셔야 됩니다. 사회 양극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이데올로기로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본주의 안에서도 자본주의의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가장 막스가 공산당 선언하던 1852년도에 런던이 가장 차이다. 그 정도의 어떤 자본주의와 케인즈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가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그러한 자본주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어느 것도 정답이 없어요. 근데 재수없게 대공황 때랑 지금이랑 차이인 게 대공황 때는 인구가 늘고 앞으로 투자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투자할 게 없습니다. 요즘 대학에서 왜 이런 얘기해서 좀 뭐하긴 하지만 왜 대학 발전기금 갖고서 뭐 맨날 건물만 진지했는데 학생들 장학금을 안 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그동안에 대학은 학생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이 많은 건물의 강좌를 다 어떻게 유치해요? 그러면 대학의 발전기금은 장학금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인식하고 대학이 바뀌려면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한 3, 4년 지나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을 큰 그림으로 자꾸 제가 지금 탑다운으로 사례를 들어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들을 기르세요. 그래서 이 사회 양극화가 이제는 양극화 너무 심하니까 저 하단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파이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과잉인데 오늘 뭐 시간 관계에서 차트를 못 갖고 왔는데 한국이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전 세계에서 공급과잉이 가장 심한 산업에 한국 경제의 몰입도가 가장 심하다는 겁니다. 그 산업이 뭐냐? 6개 산업이에요. 요런 회사는 취직하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돼. 왜? 취직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별로 없다. 그게 소재와 산업재인데 업종으로 해보면 철강, 화학, 정유, 소재, 산업재, 기계, 조성, 건설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40%가 되는데 요게 세계에서 1등이에요, 우리나라. 요 산업은 어떻게 컸느냐? 뭐 개발 시대에 파이가 커지는 이러한 시대에서는 이런 회사들은 딴 나라가 투자를 많이 할 때 필요한 거죠.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 딴 나라가 투자를 많이 할 때 필요한 이런 산업으로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공급 과잉이 된 거죠. 이제. 왜냐하면 중국이 똑같은 공장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할 거리는 점점 작아지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한국 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멜더스의 이론 알죠? 식량 생산은 어떻게 증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하죠. 그런데 과학기술이 어찌됐건 발달하고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제가 만든 이론이에요. 수요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여기 대학로나 이런 데 여러분 커피집을 놓고 보시면 한국 사람들 저 커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렇게 많이 먹으면 나는 누군가 커피 많이 먹으면 뭐 일찍 죽는다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 한번 나오면 어떤 상황이 나올까 참 궁금한데 모든 부분들이 지금 모든 산업이 공급과잉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제가 일본을 갖고 얘기하지만 일본이 하는 부분이 딴 나라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감소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저는 고령화라고 안 해요. 이제는 인구가 준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지금 주는 나라는 일본과 영국입니다.
일본의 최고 인구에서 110만 명이 줄었고요. 영국도 2009년부터 줄고 있어요. 그다음 부채 사회는 지금 정부 부채 아까 일본을 말씀드렸는데 어느 나라 정부나 정부 부채가 역사상 가장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더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끝나고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삼정의 문란이 나온 게 이 부채 사회 때문에 나온 거다. 다른 나라들은 세계 전체로 놓고 보면 정부 부채는 1위고요.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1위예요. 우리보다 더 많은 나라들은 다 도시국가들입니다. 선진국들이고 가계 부채만 많은 게 아니라 금융 자산이 많으니까 차감을 하게 되면은 한국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중위권이긴 하는데 문제는 부채를 가진 사람들의 이건 양극화랑 연결이 되겠죠. 양극화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이 거의 마진하는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글로벌 불균형 부분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부분을 아시아 네 나라가 메꿔주는 거죠. 이걸 신비로운 길이라 하는데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거예요. 미국의 인구는 3억이죠.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서. 그런데 3억인데 소비는 전 세계 24%라니까 그것만큼 경상수지가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나라 한국, 대만, 일본, 중국이 그 적자 나는 것만큼 미국에 다 투자해서 메꿔주는 현상입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세계를 유지하는 기본 골격이에요. 세계 경제를. 그래서 이 언론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막 곧 전쟁할 것처럼 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서로 맛이 가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채권을 중국 애들이 다 팔아버리면 미국 금리 쭉 올라가게 되면 미국 경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면 물론 전쟁에서 이기겠지만 중국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전쟁하면 무조건 중국이 이긴대요. 이유는 딱 쳐다보고 있다가 바로 총벌이 가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가 10억 명 정도 되면 이거 매겨 살리다가 미국 경제가 거덜이 난다. 이게 중국의 인해 전술인 겁니다. 인해 전술이 뭐 깽가리 치면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다 가서 잘못했어요 하고 햄버거 줘. 계속 먹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성의 변화라는 부분은 개인주의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의 위기지 않습니까? 지구적인 위기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될 인간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하고요. 리더십의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런 것들이 서로 이 안에서 복잡하게 막 엮여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해갖고서 우리 태양광 산업도 발전하고 대기도 깨끗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환경오염이랑 관련이 되죠. 그런데 태양광 기술의 열 효율이 아직 떨어지거든요. 효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정부가 빚이 많아서 보조금을 못 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양극화도 하려야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태양광 다 만들어요. 요즘 웬만한 콘도 같은 데 가보면 태양광으로 충전한 등들이 막 달려있고요. 이게 있고 없고가 양극화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또 태양광이 좀 된다고 했더니 또 공급광에 대해서 태양광 하는 애들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현상 이렇게 막 연결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상호 악화가 돼요. 그럼 대학생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들을 한 권씩, 두 권씩 좀 읽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리더들은 이러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읽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여러분들이 적응을 좀 하셔야 되니까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세상. 그러니까 플러스 썸에서 지금 제로섬 사회, 마이너스 썸 사회로 간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는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요. 2008년에 내수 민간 소비를 100으로 봤을 때 빨간색이 포르투갈이고요. 녹색이 스페인이고 회색이 이태리예요. 이 소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항상 늡니다. 어느 집안이나. 그런데 소비가 이때가 100이었단 말이에요. 2008년 말에. 그런데 지금 85 정도에 와 있어요. 요즘 언론에 유럽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85에서 86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좋아졌다라는 거지 여기 대비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스페인의 기업들은 얘들의 그
기업 총 대출이 한 1조 유로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갚아나가 봤어요. 스페인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가. 그럼 그 기업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한국 사람 스페인 많이 가서 이런 건 연구는 안 하고 올레길에 가면 어디 맛있는 집이 있고 뭐 이게 무슨 사연이나 지금 그렇게 한가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가장 잘 나가는 독일조차도 기업 대출이 안 늘고 있잖아요. 독일 금리가 0.03일 때도 아무도 돈을 안 빌려간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거 갚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채의 문제이긴 한데 이 여러분들이 9가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적인 시각을 갖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입문서로 제일 괜찮은 건 제레미 리프킨의 연작들 종말 시리즈를 한번 쭉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레미 리프킨 시리즈 그거하고 대학생들이 이렇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인기가 좋죠. 그다음에 이제 이메뉴엘 월러스틴이라는 세계 사회학 회장이 한 그 사람이 이제 전환이라는 영화, The Age of Transition, 이행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제레미 리프킨 책이 한 20권쯤 될 겁니다. 그 20권만 한번 딱 읽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이어트 되잖아요. 육식의 종말 읽으면 야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앞에 노동의 종말부터 쭉 한번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하면서 야 정말 어쩜 이렇게 아는 게 많냐. 저도 정말 감동할 정도로 아는 게 많은데 그분 보면.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책입니다. 쓸데없는 거 읽을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 보면은 웬만한 부분은 다 좀 해소가 된다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레미 리프킨하고 전환의 시대라는 이메뉴엘 월러스틴을 제 개인적으로 스승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들 책을 샅샅이 밑줄 쳐가면서 읽습니다. 읽었더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전 세계 물동량입니다. 무역.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바로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의 문제는 옆으로 갑니다. 여기 잘 보시면 1950년부터 73년까지 세계 성장률보다 회색은 전 세계 성장률이고 파란색은 무역 성장률이에요.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무역이 더 커지니까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니까 당연히 이익이 좋아지는 거죠. 성장하는 거. 73년도 90년 똑같죠. 그런데 2012년부터 성장률보다 무역이 줄고 있어요. 이게 한국 경제 위기와 또 본질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지금 4년째 안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상장 기업 이익도 이렇게 회색인데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작년에 좀 늘은 거로 나오는데 삼성전자랑 현대차 3사,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사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2004년도 이익하고 작년도 이익하고 똑같습니다. 10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공급과잉 문제를 얘기했죠. 소재 산업재가 우리나라 경제의 42.8입니다. 이 산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갖고 우리 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려졌냐? 2003년부터 13년까지 전 세계에서 투자가 제일 많았던 게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가스라든가 발전소, 산업재, 기계조선, 통신은 좀 다르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인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점 있는 산업이 여기인데 전 세계에서 투자가 여기 집중됐으니까 당연히 공급과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2011년하고 이런 변화가 지금 나타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11년 대비 2013년 수출이 늘어난 금액이 늘어난 산업이 정밀기계, 반도체, 자동차 부품은 현대기아차 해외 공장 때문에 그런 거고요. 플라스틱 고무, 정밀화학 쪽이죠. 생활용품, 뭐 이런 것들, 가전 뭐 이런 거고 우리가 아는 선박, LCD, 석유제품, 철강금속, 섬유류 이런 것들은 다 줄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펴야 될 산업도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 산업의 패러다임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애플에서 그 각 분야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월급이 많은 데가 디자인 쪽이 됐어요. 제도나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3억 명 인구 중에서 2억 명이 취업자입니다. 그 중에서 제조업이 1,700만 밖에 안 돼요. 2억 명 중에서 10% 언더로 가서 8%예요. 요즘은 여러분들도 잘 보셨어요. 여기 썼죠? 시니어 하드웨어 엔지니어,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니어들이니까 일단 많겠죠. 뭔가 매니저 뭐 이런 거 엔지니어들이고 밑으로 가면 뭐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러한 세상의 변화, 공급과잉을
벗어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이게 또 바뀌었어요. 현대차 떨어지고 하이닉스 올라왔는데 7등의 아모레 화장품이 23조나 됩니다. 네이버가 20조인데 작년에 라인 한참 잘 나갈 때는 네이버가 한전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 한전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원재료 수익가 떨어지고 전기료는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것도 다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현대글로비스. 여러분들 우리나라 배달 천국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은 오프라인, 배달은 오프라인 해야 돼. 그죠?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 나노 기술이 더 발전해서 뭐 나노 튜브로 뭐 하면 이걸 분해해서 그 관을 통해 갖고서 집에 오면은 햄버거가 되는 이런 나노 기술 나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한 10대 손이 돼도 안 될 것 같죠?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건 배달이다. 우리나라 배달의 기술. 우리나라 오토바이 얼마나 줬습니까? 그 오토바이 배달용 오토바이 갖고 라오스 시장을 잠식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라오스에서 오토바이 배달용 오토바이 갖고 윤세영이라고 회사 이름이 뭐죠? 코라오. 예. 강원랜드, 롯데쇼핑, 우리 KT랑 강원랜드랑 뭐 KT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강원랜드 없이는 살잖아요. 카지노들. 근데 이렇죠? 여러분 코웨이 집에 다 있죠? 코웨이 시가총액이 7조 2천원인데 코웨이 밑에 뭐 있나 봐요? 이마트, 비행기, CJ, 현대건설, KCC. 우리은행하고 같잖아요. 어떻게 코웨이랑 우리은행 같을까?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을 보는 눈도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요. 과거랑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기 대우증권이 있네. 대우증권이 이게 6조까지 갔었어요. 지난달에. 그때 우리은행이 7조 2천억이니까 20%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우리은행보다 대우증권이 비싸게 되는 거다. 우리는 지점 100개인데 우리은행 1000개거든요. 근데 대우증권이 돈을 더 잘 벌면 올라갈 거예요. 열심히 벌겠다. 한샘. 이 한샘 뭐 있겠어요? 한샘이 여러분 싱크대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주로 크셨을 텐데 우리나라 아파트가 대중적으로 보급된 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4대 신도시 나오면서부터인데 20년이 지나니까 싱크대가 낡고 바퀴벌레가 파먹고 또 호황이죠. 공기 빨아올리는 거. 그 안에 끈적끈적한 거 다 있죠? 모르는 사람들은 집안일 안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 취지가 안 돼요. 내 이따 그 얘기 할 거야. 근데 이 호황 이런 거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한샘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배달했죠. 게임.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거냐? 그게 아니라 산업의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젊은 나이에 과거의 벽에, 과거의 관성의 과목 속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신입사원들 최고의 스펙을 가진 친구들하고 가도 생각하는 게 70년대식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성의 과목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끊고 나오면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영어 못해도 돼요. 여러분 영어 한다고 되겠어요? 미국서 중학교부터 나온 애랑 붙여놓으면 영어 안 되잖아요. 뭐 영어 한다고 이렇게 대충 해도 돼, 그거. 안 중요해. 더 오히려 그럴 바에는 아예 그 스포츠 마사지 이런 거 배워보면은 나중에 잘 뽑아줍니다. 체력이 되겠는데. 쓸데없는 것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산업이 창조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가 정말로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좋은 회사 아까워도 여기 보면은 요새 이거 한번 보죠. 포스코 어디 있어요, 포스코. 철강 산업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돈 잘 벌어요. 1년에 3, 4조 벌어요. 그런데도 투자가들은 산업은 앞으로 여기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삼성생명 엄청 커 보이지만, 아까 금리 역마진 문제나 고령화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다 논리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한국은 이게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판별법이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 다 바뀝니다. 과거와는 달리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니 대응 방법도 틀려야 된다는 게 뭐냐? 과거는 같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 미래 스스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그냥 안 떠오릅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이 그냥 떠오르겠습니까? 그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뉴턴이 웃기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뉴턴은 그 당시에 이미 40년을 이 만유 인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보고 생각이 난 거란 말이에요. 알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야, 나 살 빼야지, 반신욕 해야지. 딱 들어갔더니 이게 그 비중 차이를 이용한 뭐 어쩌고저쩌고 유레카이잖아요. 알키메데스 그 당시에 최고의 그리스의 물리학자였단 말이에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속곡,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와 전혀 다른 미래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역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젊은 사람이 옛날 얘기하면 안 돼.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뭘 공부를 하냐, 이거죠. 제 얘기 하려고 해야지. 제 얘기 하면은 오늘 서울경제신문이 정말 뜻깊은 게요. 저를 키운 게 서울경제신문이에요. 저는 특이하게도 제가 63년생입니다. 굉장히 어려요. 머리 먹었지. 63년생이면 만으로 52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증권사 사장이 됐어요. 너 왜 됐는데? 출발이 우리 할아버지가 서울경제예요. 저는 한글보다 한문을 먼저 배웠어요. 그냥 시골 살았는데. 하루 전 따지 5살짜리가 천자를 싹 외웠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소학 좀 배우다가. 한문을 알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2학년 때.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2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그때 마침 우리 집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봤어요. 그 당시에는 매경과 한경이 없었고요. 우리나라 경제지 원조는 서울경제신문입니다. 김민영 차장님 맞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건 잘 아셔야 돼요. 서울경제신문이 우리나라 경제지 원조. 우리 집에서 보는데 그 당시 신문은 한자가 70%였어요. 그리고 글자가 세로로 써 있었습니다. 그걸 초등학교 3학년이 집에 있으니까 그냥 괜히 읽게 되는 거 읽을 줄 알으니까 또 화장실 가서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서 초등학교 3학년이 그 경제지를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 습관이 배에서 계속 온 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수능을 보고 뭐 시험 보잖아요. 보는 날도 아침 신문을 보고 가면 이렇게 그 습관이 됐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서 딴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도서실에 가면 전체 경제진이 종합식이 다 있잖아요. 다 봤어요. 그러다 도서실이 친해지니까 아까 동영상 나올 때 제 방 나왔죠. 책 쭉 많은 거 봤죠? 도서관이 아니라 제 방이에요. 회사에 3,000권 정도 있어요. 2000년부터 읽은 게 한 3,000권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이 저자보다 제가 더 수준이 높은 경우 있잖아요. 이건 쓰레기죠. 근데 이게 분서갱유를 해야 돼, 그런 책은. 그런 책이 굉장히 많아요. 분서갱유 책이. 근데 이거는 잘못된 책을 쓰면은 이거는 지구의 환경을 해치는 거죠. 나무 하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책을 쓸 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지금까지도 제가 어떤 상황에도 매일 신문 10개씩 다 봅니다. 다 봐요. 그리고 읽다가 보면 좋은 것도 있으면 오려서 두고 책을 어느 정도 돼서요. 제가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첨단 최신의 트렌드에 한 번도 안 놓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고전 같은 거는 지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안 통하죠? 안 통하잖아요. 다 전부 미래와 관련된 것만 있는 거죠. 고전과 관련. 저는 클래식도 안 좋아해요. 음악도 인디밴드 음악을 좋아해요. 우리 회사 인디밴드 후원합니다. 왜? 옛날 고전 음악 뭐 피아노 치고 뭐 이런 표 들어오면은 다 줘요. 내가 그거 할 시간이 어딨냐. 여러분들 다 항상 미래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 중에 이제 마치기 전인데 아파트에서 은행 직원이 왜 모기를 잡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우아하고 멋진 일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연속극을 보면은 젊고 꿈 많은 사람이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옆에 어떤 젊은 여자애가 있는데 둘이 사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오너의 딸이었던 거지. 근데 얘를 기획실장 야심만만한 애가 얘가 대신 좋아해갖고 옥신각신하다 얘랑 탈출해갖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신입사원이면 멋진 PT를 해갖고서 회장 눈에 들어서 바로 이사를 달아갖고 승승장구했다. 그런 일 없어요. 그 회의실에 절대 가지도 못해. 큰일 나요.
미국 기업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하나 잡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되는데요. 영업이 여러분들 문과생들은 거의 앞으로는 90%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회사 취업하는데 와서 면접할 때 너 희망 분야가 뭐야? 제가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서 최고의 아이비리를 배워서 뭐 우리나라와 뭐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러죠. 내가 골변자 너 교육시켜서 너 잘 되라고 있나요? 회사는 니 들어와서 교육시켜서 돈 많이 벌어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영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취업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된다. 지금 젊어서부터도 여러분 영업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접할 때 영업이건 뭐 일단 들어와서 잘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까다롭게 군다야겠죠.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씩씩하고 건강하고 대인관계 굉장히 좋고 그 쪼잔한 거 n분의 1인데 n-1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안 나야 돼 머리에서. 여러분 쓸 때는 팍팍 씁니다. 사장이 우리는 신입사원 들어오면 제가 그러잖아요. 과장까지는 저금하지 마라. 다 뭐 어떻게 그럼 다 써. 누구를 위해서? 너의 인맥과 너의 지식을 위해서 항상 새로운 핸드폰 사고 또 새로운 기기 들어오면 사고 좋은 거 있으면 공연도 가서 보고 친구들 만나면 앞으로 너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니까 돈 팍팍 쓰라고요. 그러다 차장되면 한 방에 걸어라. 영업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이공대 같은 경우는 다 개발 쪽, R&D 쪽으로 직업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꼭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는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 내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문제는 누구냐면 여러분보다는 여러분 어머님이십니다. 성균관대학교 들어올 정도 되면 그 어머니도 보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꽉 통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서 예를 들면 가족 회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너 뭐 먹을래? 짜장면, 짬뽕, 기스면, 볶음밥 요리 하나 해야지.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라고? 아무거나. 엄마가 그러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결정을 못하고 어머니, 부모님한테 의존해 살다 보니까 군대 가서도 요즘 뭐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회사는 여러분들 올 때 요즘 보니까 그 적성 검사라는 걸 다 하죠. 어느 회사.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리더십이 있나 없나,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리더는 뭐 하는 건데 솔선수범 자기희생이에요. 솔선수범 자기희생한 다음에 무슨 리더십의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서 무슨 지식이니 전략이니 개뿔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솔선수범 자기희생을 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끼리 오늘 끝나고 와서 야 이제 홍 사장 얘기 들으니까 좀 그럴듯하다. 술을 먹었는데 자기가 친구 중에 많이 쓰러진 애에게 버리고 갈 거냐 아니면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는 애랑 나중에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그러거든요. 저희 회식하면은 여직원 택시 태우고 뒤에서 그 차를 프레시 터트려서 기사 볼 수 있도록 찍으라고. 그럼 잘 데려다 준다. 걔는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이 조직 속에서 리더가 되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남한테 끌려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발은 어머니와 결별해라. 어머니랑 별로 안 친하는 게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는 정말 도움이 된다. 그것도 필기해서 오늘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을 결론하면은요, 세상을 보는 뷰, 관점의 의미 많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제가 리더 얘기니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은 철학에 대한 겁니다. 변화한 관점에서 어떤 그것을 내 스스로 철학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열정을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과 철과 열정은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야 될 거고 지금은 대학생이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인사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인데요. 옛날에 한번 노가다는 사람 좋아한다고 하니까 막 일부러 노가다를 하고서 여기다 굳은 삶에 가서 보여주는 친구도 있는데요. 쓸데없는 집이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펙 쌓는다고 알바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요. 도서실에 살아요. 책을 보야 돼요. 그래서 관과
또 관을 잘하게 되면 철학이 보입니다. 철학이 나오면 내 인생에 대한 철학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면 그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행복한 거죠.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마지막 그 PT 자료입니다. 프랑스 만화가 그랬는데 이 만화의 이름이 인생이에요. 인생.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모르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살다가 모가지 잘려 죽는 게 인생이다. 결국은 자기는 시스템 속에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시스템 톱니가.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린 거는 이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만큼 가야 목이 잘렸는데 이게 더 내려오면 바로 여기서 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 가는 거죠. 요즘 보면은 막 위증하고 이런 사람 있죠. 뭐냐면은 언론에서 거짓말 하다 걸려갖고서 항상 문제되는 거죠. 그건 인터넷에서 모르는 거예요. 12년 전에 빌 게이츠가 내일로 가는 길, 미래로 가는 길 책에 이런 게 있더라고. 앞으로의 미래는 모든 게 동영상으로 저장된다. 그 사람은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논쟁이 부른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회냐, 불행한 사회냐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 혹시라도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면 다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돼? 즉시 100%를 나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은 조금씩 내잖아요. 그러다 그냥 감버립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이게 근데 위로 쭉 올라갔을 때 뛰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윈이니 이런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이미 이해를 한 거예요. 하니까 알리바바가 돈을 버는 거고요. 아모레가 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바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성용 화장품 시장이 10조고 남성용 화장품이 1조예요. 근데 국내 내수는 이제 여성용 화장품 포화 단계 가니까 신문에 남성용 설화수가 나왔습니다. 1조 시장이니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신문에 나오는 화장품 광고가 왜 남성용 설화수로 나오는 이러한 변화를 아는 거죠. 시스템의 변화를. 그래서 시스템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관이에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수는 멀리 최악의 상황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하수는 짧게 최상의 상황만 한다. 뭐냐? 지금 제 강의를 들은 고수가 한 10년 후에 세상과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번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이런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건 고수고요. 하수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우리는 이 얘기를 조금 만나본 정도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국 사장과 함께한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CEO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